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찾아보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궁을 찾아 떠나는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궁아리 최윤실 해설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역사 문화 지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국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문화재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혹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네, 구분하는 방법을 알면 좋죠. 네. 오늘 우선 제가 문화재 정의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네. 성희 씨는 문화재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문화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는 했지만 조금 설명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막연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문화재란 각 나라나 유네스코에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 재산입니다. 끝인가요? 네.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 네. 문화재를 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유형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 또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우선 유형문화재에는 국보와 보물, 네. 사적이 있습니다. 네. 문화재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먼저 보물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 중요한 것으로 네.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네.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도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보는 보물보다 한 급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국보와 보물을 나누는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은 그 국보 1호인 숭례문과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이 있잖아요. 비교해 보면 모양도 비슷하고 또 용도도 비슷한데 하나는 또 국보이고 하나는 보물이 됐잖아요. 분명히 결정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현행문화재보호법 23조에 따르면 특히 국보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네. 또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 또 제작 의장이나 제작 기법이 우수해 그 유래가 적은 것, 네. 또 형태, 품질,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그리고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네. 제작한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대도 중요하고 또 기법,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등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유형 문화재 중에서 사적은 기념물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네. 다시 이제 국보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가 처음 지정된 것은 언제인가요? 네, 국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1955년인데 네. 국보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사실 일제는 1933년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라는 법령을 공포하고 네. 조선문화재를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보물 1호는 지금의 숭례문인 경성 남대문, 네. 또 그리고 보물 2호는 흥인지문인 경성 동대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또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확실히 인정을 받았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제시대에는 국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의 국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의 국보란 있을 수 없고 일본의 국보가 곧 식민지 조선의 국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사실 이것은 일제가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국보가 지정된 시점을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비운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문화재란 시대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1955년 지정한 국보와 보물을 다시 지정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애초에 일제가 지정했던 그 문화재에 대해 별도로 재평가가 그 당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국보 1호는 남대문, 보물 1호는 동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평가에도 눈을 한번 돌려야겠고요. 그리고 해설사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 국보에도 보물에도 지정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번호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는 건가요? 사실 국보의 번호가 가치를 가리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설명은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그래도 국보 1호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2008년 문화재청은 국보와 보물의 지정 번호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네. 아직 번호가 그대로 남아있긴 합니다. 음, 구체적으로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요. 우리가 이 국보 지정 시스템도 한 번은 더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보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국보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해설사님, 아무리 국보에 지정된 번호가 수치라고는 하지만 이 국보 1호 하면 느낌이 다른데요. 막상 우리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떤 곳인지 물어보게 되면은 솔직히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서울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한국을 잘하는 것도 아니죠. 관심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알기 어렵죠. 네. 저도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네. 우리 한국 문화를 알면 알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잘 알고 소개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한국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오늘부터 특히 소개할 국보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국보로 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궁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가족들 이 방송 잘 들으시고요. 집에서 자녀분들이 혹은 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물어볼 때 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보 1호 숭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숭례문은 조선 왕조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뒤에 전궁인 경복궁의 방향에 의해서 남문인 숭례문이 정문이 되었습니다. 네. 숭례문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1398년 완성되었고 네. 지봉유설 기록에 의하면 숭례문의 현판을 세종대왕의 형이신 양녕대군이 썼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현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판에 관한 얽힌 이야기 어떤 것인가요? 네, 숭례문의 현판이 임진왜란 때 없어져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상하게도 현판이 자꾸 바닥에 떨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숭례문 근처 웅덩이에서 빛이 나서 파보니 양녕대군이 쓴 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후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현판이 네. 원래 자리를 찾아간 것이네요. 네. 그리고 이 숭례문은 서울에 있는 목조 건축물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보 1호로 지정된 것이겠죠. 네. 조선시대에는 서울 성곽이 숭례문에 직접 연결돼 있어서 이 성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성에 드나들 수 없었는데요. 네. 1907년 조선을 방문한 일본 황태자가 숭례문을 통해서는 서울 도성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성문을 헐어 길을 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훼손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몇 년 전 방화로 인한 화재도 있었잖아요. 네, 이 방화로 숭례문은 보건공사를 거쳐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네. 이 사건으로 인해 문화재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활용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문화재를 훼손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위험이 있어서 보호와 활용 부분은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를 잘 해야겠고요. 낙산사도 그렇고 사실 복원보다는 원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좋잖아요. 앞으로 문화재 관리가 좀 더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복원된 숭례문 보이시죠? 네.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5년 2개월에 걸친 복원 공사로 현재 모습이 됐는데요. 네. 숭례문의 역사적 가치는 서울에 있는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사실 보물 1호로 지정된 흥인지문보다도 400여 년 앞서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장중한 규모이지만 절제와 균형의 미가 있고 한국 건축사에서 공포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라는 단어가 조금 새롭게 들리는데요. 공포란 어떤 것인가요? 네, 공포란 전통 목조 건축에서 네.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 데 짜맞춰 된 나무 부재를 말하는데요.
숭례문은 고려시대 기둥에만 공포를 배치하는 주심포식에서 네. 기둥 위는 물론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하는 다포식 공포로 넘어가는 건축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잘 살펴봤고요. 다음 소개해 주실 국보는 어떤 것인가요? 네,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요. 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조선시 초기의 대리석탑입니다. 높이는 12m이고 웅장한 이 탑의 정교하고 독특한 조각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요. 네. 탑의 모습도 특이하지만 표현 장식이 다양하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더욱 세련미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대리석탑 하면은 또 유명한 고려시대 탑이 있죠. 네, 맞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보다 1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국보 제86호인 고려시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아, 네. 전체적인 형태나 세부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층수와 높이, 탑신과 지붕돌 등 전체적인 외형도 비슷하지만 재료도 화강암이 아닌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비슷하죠. 이렇게 시대가 다른데도 비슷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두 탑 모두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영향은 1층부터 3층까지의 탑신에 잘 남아 있는데요. 네. 탑신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자의 아자 모양입니다. 아, 엄밀히 보면 아자형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라마교 탑과 비슷한 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천사지 석탑이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고 원각사지 석탑은 경천사지 석탑을 모방해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탑 모두에 각종 불교 관련 내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네. 용, 사자, 모란, 연꽃 등 다양한 무늬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탑의 표면은 다른 탑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조각이 대단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네,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던 자리에 원래 절이 있었죠. 네, 조선시대 초 원각사라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절은 고려시대에는 흥복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불교를 믿었던 조선 제7대 왕 세조에 의해 번창했습니다. 네. 세조가 이렇게 불교 행사에 힘쓴 이유는 밤마다 꿈속에서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는 피부병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은 네. 이 절을 연봉원이라는 이름의 기생집으로 만들어 스님들을 쫓아냄으로써 절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현재는 탑의 훼손 때문에 복원 공사를 하고 유리 보호막을 씌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석이 화강암보다는 훼손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텐데요.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얽힌 이야기도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할 국보는 어떤 것인가요? 네, 이어서 국보 3호 북한산 진흥왕 숭수비입니다. 아, 혹시 신라의 진흥왕? 네, 맞습니다. 네. 신라는 진흥왕 때 국력이 강해져서 한반도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흥왕은 551년에 백제와 손잡고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중령 이북의 한강 상류로 진격해 네. 10개 군을 설치했습니다. 와. 그리고 고구려 영토였던 한강과 함경 남도까지 점령한 진흥왕은 북한산에 올라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이 해설사님, 그런데 순수비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네, 순수비는 왕이 살피어 돌아다닌 곳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네. 진흥왕 순수비는 북한산 비봉 위에 있다가 보존을 위해서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순수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비석에는 진흥왕이 북한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나오신 고을은 1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신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와, 신라가 비록 고구려를 정복하기는 했지만 고구려 백성들을 결국은 신라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흥왕의 포용 정책이 엿보이죠? 네. 비문에 쓰여 있는 글은 모두 12행으로 행마다 32자가 있는데 네. 왕이 지방을 방문하는 목적과 비석을 세우게 된 이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칭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북한산에 있던 순수비가 어떻게 발견됐을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1816년 우리나라 비석 등에 기록된 글자를 연구하는 학문인
금석학의 대가인 추사 김정희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아, 네. 우연히 승가사를 방문했다가 이끼로 덮인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알게 됐는데요. 네. 비문은 삼국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흥왕 순수비를 보게 되면은 진흥왕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비록 한 국가를 정복했지만 그것을 식민지화한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진흥왕의 포용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국보네요. 정말 그렇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국보는 제60호로 청자 사자형 뚜껑이 항로입니다. 청자하면 고려 청자가 생각나는데 그 청자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려 청자의 전성기인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청자인데요. 네. 특히 사자의 항로는 중국 송나라 사람들이 고려 비색 천하제일이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납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우선 향을 피우는 부분인 몸체와 사자 모양의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체는 세 개의 짐승 모양을 한 다리가 떠받치고 있는데 전면에 구름 무늬가 가늘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뚜껑은 대자에 앉아있는 사자의 형상이고 대자에는 꽃무늬가 있습니다. 사자의 자세는 뚜껑의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네. 시각적인 변화에서 오는 조형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자는 입을 벌린 채 한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전면을 보고 있고 네. 두 눈은 검은 점을 찍어 눈동자를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이 색을 보면 정말 고울 것 같은데요. 녹청색이 좀 신비로우면서도 오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특히 12세기 전반기 네. 비치색의 청자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와 같이 상서로운 동물이나 식물을 본뜬 상형 청자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국보 제60호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잘 봤습니다. 네, 다음은 국보 제78호, 83호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을 보겠습니다. 네. 이 반가 사유상 하면은 반가부자를 틀고 인자하면서도 그윽한 미소를 듣는 그런 부처님을 만든 상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삼국시대에는 구리로 불상을 만든 후에 그 위에 금을 입힌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널리 제작됐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보 제78호와 83호로 지정된 것이 가장 뛰어납니다. 네. 이 두 불상의 제작 기술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국보 제78호는 7, 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높이는 약 80cm입니다. 네. 머리에는 화려한 관을 쓰고 있고 눈초리가 약간 올라가고 입가에는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또한 왼발은 불교에서 극락세계에 있다는 의미로 연화자를 밟고 있습니다. 와,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는 자세고요. 옷주름도 정말 실제 같아요. 네, 1912년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이 불상을 사들인 후 조선 총독 베라우치 마사타케에게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보 제83호는 머리 세 면이 둥근 산 모양의 관을 쓰고 있어서 네. 삼산 반가 사유상이라고도 불립니다. 높이가 약 93.5c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고 네. 삼국시대 후기에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은 거의 원형에 가깝고 눈은 가늘게 뜨고 있는데 입가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네. 왼발은 작은 연꽃무늬 대자를 밟고 있고 하반신을 덮은 치맛자락을 따라 몸의 굴곡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같은 반가 사유상이지만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제78호가 조금 더 화려하고 83호 반가 사유상은 간소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본 국보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가 사유상도 네. 신라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무라 엔초 교수가 이를 밝혔고 제작 시기도 삼국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만 있어도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든 분들도 이런 마음 상태로 반가 사유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영혼이 반영되니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부터가 달라야 되겠죠.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국보는 제91호 기마인물형 토기입니다. 네. 경주시 금령총에서 출토된 한 쌍의 토기로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인상은 높이 23.4cm, 길이 29.4cm이고 하인상은 그보다 조금 작은 높이 21.3cm, 길이 26.8cm입니다. 네.
이는 1924년 배 모양 토기와 함께 발견됐는데요. 죽은 자의 영혼을 육지와 물길을 통해 저 세상으로 인도해주는 주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 인물상은 두꺼운 직사각형 판 위에 다리가 짧은 조랑말을 탄 사람이 올라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네. 말 엉덩이 위에는 아래로 구멍이 뚫린 등잔이 있고 앞가슴에는 물을 따르는 긴 부리가 돌출돼 있어 비어있는 말의 뱃속을 통해 물을 따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시대에 정말 물을 따라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당시 근데 이 생활용품에 영혼관이 반영돼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기마 인물형 토기는 당시 복식이나 무기, 말가춤 상태, 공예의장 등을 연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네, 이렇게 국보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의 문화나 역사 그리고 생활 양식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서 오히려 작품을 보면서도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보 제 131호를 보겠습니다. 네. 고려 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인데요. 이는 고려 공양왕 2년, 그러니까 연도로는 네. 1390년에 태조 이성계의 본향인 영흥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이야 호적이 전산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보기가 쉽지만 그 당시에 호적이 없으면 자신을 증명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래 고려시대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는데 이때 두 부를 작성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부는 관하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자신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성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문서에는 이성계의 관직과 식봉이 명기돼 있고 태종 이방원의 이름도 기록돼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호주 이성계를 중심으로 동거하는 자식, 형제, 사유와 노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 문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 기록한 것입니다. 네, 정말 그 당시 호적 제도를 연구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소개할 마지막 국보인데요. 어떤 것인가요? 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입니다. 네. 추사 김정희는 실학자로 금속학을 연구한 뛰어난 예술가이자 네. 또 추사책 문인화의 대가였습니다. 세한도는 전문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선비가 그린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보 제180호로 지정됐는데요. 네. 크기는 가로가 69.2cm, 네. 세로 23cm로 1844년 유배지에서 그린 것입니다. 아, 이 세안도를 보니까 유배지에서 그려서인지 무척 쓸쓸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초라한 집 한 채와 고목 몇 그루가 네. 한겨울 추위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을 세안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들어있는 의미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정희의 증조부는 조선의 21대 임금인 영조의 사위였습니다. 네. 사실 어릴 때부터 남부러울 게 없었고 또 24살엔 청나라 사절단의 부사가 된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 수도 연경, 지금의 베이징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 이후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네. 조선 최고의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가 45세 되던 해 부친이 유배당하고 네. 그 10년 후에는 또 김정희도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도 아내도 세상을 떠나보내고 서울 친구들의 소식도 점차 끊어졌을 때 네. 김정희는 오직 책을 벗삼아 지냈습니다. 김정희 선생님도 참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네, 가족들도 하나둘 떠나보내고 더 이상 자신을 찾는 친구도 없어질 때 심정이란 무척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김정희의 제자인 우선 이상적은 네. 누구보다 스승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당시 통역관이었던 이상적은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마다 구하기 어려운 서적을 구해다 김정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와, 그런 제자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의리 있고 한결같네요. 네, 그는 유배전이나 유배간 뒤나 네.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대하고 있는 이상적을 보면서 논어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네. 자 한편에 세한연후 지송백 지우조라는 구절인데요. 네.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의미인데 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안도를 내용을 알고 보니까요. 조선 지식인들의 절개와 의리를 알 수가 있네요. 비록 스승이 유배를 당하고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킨 이상적.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한결같은 사람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서울의 국보를 소개해 주신 최윤실 해설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궁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은 문화재를 구분하는 방법과 우리나라 국보 중에서도 주로 서울에 있는 국보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은 국보 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 경주에 있는 국보와 보물을 만나러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